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 구성 상태와 함께 지난 3개월간 TQQQ를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률을 갖다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현재 시점의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시점의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자, 포트폴리오가 제가 원래 이랬냐 하면은 아닙니다. 자, 올해 1월 말까지는 저는 이제 주로 테슬라와 중소형 단기 성장 예상주들을 갖다가 위주로 해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이제 캐시우드 누님의 포폴에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수시로 이제 언론에 나와갖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 그것에 따라 가지고선 단기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중소형주를 위주로 해갖고 매수와 매도를 갖다가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단기간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했는데, 이 시기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각각을 보게 되면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20에서 25%, 적게는 좀 많게는 가끔 50에서 100%짜리 수익이 이 단기간 안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시기에는 해가지고 1월 말까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말까지는 해서 수익률을 높여가지고선 가지고 있는 제 시드를 갖다 좀 불리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와는 좀 다르게 테슬라와 좀 안정적인 대형 빅테크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자, 올해 1월 말이었죠. 1월 말에 해가지고서 이제 게임스탑 사태가 터지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 대란도 터지고, 3월에 대조정장도 맞고, 자, 이렇게 되면서 바이두와의 뭐 이양 사건도 벌어지고 했었죠. 자, 이 시기를 갖다 거치면서 약간 좀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 누님을 따라서 이제 중소형 단기 성장 예상주를 갖다 가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이제 테슬라와 TQQ를 갖다 중심으로 하는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을 해서 장기 투자로 한번 지금부터는 전환을 갖다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점은 3월 26일로 해갖고 매수점이 되었는데, 자, 이 시점을 갖다가 제가 잡았었던 이유는 3월달 영상 초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를 해가지고선 내마녀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내마녀의 날이 있는 그 주보다는 그 내마녀의 날이 끝난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쯤 해가지고, 자, 이 시점에 해가지고 주가가 한 번은 하락하는 시기들이 나타나는 게 통계적으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한 이 시점쯤 해가지고 저는 매수를 하겠다라고선 예고를 드렸었는데, 그래갖고 26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자, 이제 TQQQ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작년 12월 초 가격 정도였습니다. 하락을 했던 시점에 가격이 작년 12월 초 정도의 가격 정도가 돼서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매수를 갖다가 했고, 제 아내의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갖다 해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테슬라하고 TQQQ를 기본 투자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10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갖다 예상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각에 따라 갖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짧게는 이제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3년이나 5년 차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 하면 최대한도로 10년 차를 갖다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TQQQ는 최소 10년 이상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나스닥 100에 3배짜리 지수 추종을 하는 ETF와 빅테크주 하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보조 투자 자산으로 해서는 유프로와 이제 속슬 반도체 ETF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16.88과 반도체 같은 경우는 6.76%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가는 유프로 같은 경우는 1에서 3년 정도의 단기 투자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실업률이 회복이 돼서 경제 정상화가 되는 시기까지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은, 그때쯤에 도달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유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할 계획에 있고요. 자, 똑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갖다 기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5년 내에 중기 투자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슈퍼사이클의 수익을 갖다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속슬 역시 이제 매도를 갖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유니티하고 크라토스를 정리해서 혹시 찾아올지 모르는 폭락장의 추매용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유 현금으로 자, 42.44% 정도의 현금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게 되면 TQQQ는 이제 9,000불, 9,800불 정도에서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테슬라는 이제 400불 정도 4,000불 정도 해갖고 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유프로와 속슬이 각각 이 정도 금액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성은 같습니다. 구성은 같은데 비중이 많이 다르죠. 비중이 많이 다른데
저보다는 테슬라를 2배 정도로 갖다가 좀 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쪽에 좀 더 가져서 약간 좀 더 저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여러 가지가들이 있는데 테슬라를 갖다 선택을 한 이유는 빅테크들 중에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하락을 했을 때도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지만 상승의 시기를 탔을 때는 높은 상승, 애플이나 페이스북보다는 좀 더 빠르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를 좀 선택을 했고, 유프로와 속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저보다는 조금 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좀 더 확실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유프로 쪽으로 S&P 500이 S&P 500으로 좀 더 수익률이 높게 잡는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게 약간 좀 도박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반도체 쪽에 비중을 높이고 유프로 쪽에는 비중을 좀 더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보다는 약간 좀 더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했는데 이제 비교를 갖다 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내와 제 포트폴리오와 제 아내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제 백테스팅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놔두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구성 종목은 같은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로금리 시대였던 과거의 제로금리 시대였던 2013년 초까지는 둘의 차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신호가 나온 2013년 5월 이후를 갖다 보게 되면은 자, 이 시점이 해갖고선 5월 이후죠. 자, 이때부터 해갖고 갑자기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자, 빨간색이 아내 쪽입니다. 아내의 포트폴리오인데 자, 빨간색 아내 쪽의 포트폴리오 쪽에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몬테카를로 테스트를 갖다가 또 통해서도 몬테카를로 테스트입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가능한데 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가지고선 돌렸을 때 보게 되면은 자, 10년차 수익률이 50분위 값이 81만 8천 달러, 그 다음에 90분위 값이 259만 7천 달러죠. 자, 근데 아내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용을 해갖고 돌려보게 되면은 자, 10년 차에 50분위 값이 153만 6천 달러, 그 다음에 90분위 값이 668만 달러 해갖고 저하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더 높은, 확연하게 높은 그런 값을 갖다가 보이는 것을 거의 2배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 보여드리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테슬라는 작년 9월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약 10개월 정도가 되었고 TQQQ입니다. 얘는 TQ이고 이거 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는 자 10개월이 되었습니다. 10개월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TQ입니다. 자, 얘가 TQ인데 얘는 3개월이 되었고 자, 얘는 속슬입니다. 속슬 같은 경우가 똑같이 3개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얘가 U%입니다. U%인데 얘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0달러까지 얘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900달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해갖고 900달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저께 이제 장이 시작되기 전에 프리장의 시점인데 37% 정도의 수익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TQ 같은 경우가 49.7%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 속슬 같은 경우가 26.12%, 그 다음에 U%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갈 것을 기대를 했는데 35.69%로 해서 아직까지는 제 기대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유혹 같은 경우는 많죠. 뭐 10%, 15%, 뭐 이 정도 올라갔을 때 한 번씩 팔고서 내려왔을 때 또 살까 그런 유혹은 많은데 그냥 세금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낫다라고 지금 저는 항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가 40%로 돼 있고 2,600만원, 2,680만원으로 매수를 했는데 수익금은 약 1,090만원 정도가 올라갔고
현재 평가금은 3,7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금 1979만 7천원을 갖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선 현재 총 자산평가액은 5,752만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선 현재 수익은 나와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U%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내하고선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퍼포먼스를 비교해봤을 때, 둘의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자, 이런 차이가 왜 벌어지게 되는가 보게 되면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둘의 차이가 생기죠. 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자, S&P 500을 추종하는, 자, 이 U% 부분에 비중이 많습니다. U%의 비중이 많죠. 자, 이게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반도체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갖고, 하나를 갖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U%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포트폴리오가 U%를 빼고 그것을 그냥 TQQQ에 집어넣은 포트폴리오.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역시나 2003년 초반까지죠. 초반까지는 나스닥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더 몰아놓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의 차이가 그다지 벌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선 딱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근데 자, 먼저 이제 TQQQ입니다. TQQQ를 보시게 되면은, 자, 2010년 2월 12일부터 시작해갖고 테이퍼링의 신호가 나오기 전인 2013년 2월 22일이죠. 2월 22일, 2월 15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75%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S&P 추종하는 U%를 갖다 보게 되면은 이것도 비슷한 시기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월 12일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2013년 자 2월 15일 정도까지면 잡아보면은 136%죠. 그래서 양쪽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쪽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자, 6월달로 넉넉하게 닫혔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신호가 나왔던 2013년 6월부터 시작해갖고 금리 인하가 다시 인상된 금리가 다시 인하를 갖다 시작했던 18년 9월까지를 보게 되면 약 1000% 정도의 1100%죠. 10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죠. 자, 이거는 TQQQ입니다. TQQQ는 그렇습니다. TQQQ는 자, 확실하게 신호가 나온 6월 초부터 시작해갖고선 딱 잡았을 때 약 1000% 정도 10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자, U%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같은 기간을 갖다 우리가 산정해서 잡았을 때, 자, 이게 미세하게 좀 잡아야 돼갖고 잘 안 잡히네요. 자, 6월 7일부터 시작해갖고 쭉 잡았을 때 417%밖에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에는 S&P 500 쪽에서는 금융주도 많이 있고 부동산 관련주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TQQQ와 U%. 자, 얘는 나스닥이고 얘는 S&P죠. 자, S&P를 놔뒀는데, 자, 금리 인상이 벌어진다 라고 했었을 때는, 자, 이쪽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습니다. 반대로 제로금리일 때는 TQ와 U%의 수익률 자체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왔을 때는 U%는 사실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 이 시기가 실업률이 4%대에 들어가고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어떤 신호가 나왔다 싶으면은 U%를 전략 매도를 갖다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U%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변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용을 해서 XLF, 금융 관련 ETF죠. 그 다음에 TLT, 채권 관련 ETF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XLF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ETF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채권의 수익률과 관련이 있고, TLT는 장기 채권 ETF다 보니까 채권의 매매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XLF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에 채권 금리가 상승할 시기에 같이 상승을 해주는데, TLT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상승할 시에는 하락을 하지만은
금융위기나 주식시장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해칭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KB증권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지금 실업률을 갖다 찍어놨는데 실제로는 14.8%인가 그랬죠? 최대로 이제 실업률이 뛰었던 게 14.8%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6.6%가 나왔고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게 5.8%인가 5.9%인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연준 같은 데서는 이제 5%에서 4% 정도까지로 해서 2020년까지, 2022년이죠. 자, 이 시점까지 4.4% 정도까지를 갖다가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도 이 4%대에, 자, 이 시점이죠. 이 시점대에 들어갈 때까지 어느 정도가,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 미국 경제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이제 공장이라던가 상점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텐데, 자, 그 시점이 되면은 6% 같은 게 한 번쯤은 이 6%가 힘을 갖다가 좀 발휘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자, 6%를 가지고 있다가 자, 그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실업률 4%대에 들어가고 자,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게 되면 6%는 그때 가서 매도를 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6%를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들을 갖다가 사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조정이 벌어지죠? 자, 금리 인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조정이 항상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어떤 하락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시점에, 하게 됐는데, 이 시점쯤에 해가지고서 이제 테이퍼링 신호를 주는데, 금리 인상이 막상 시작이 된 거는 자, 이 시점입니다. 근데, 자, 짧은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 하락을 갖다가 약 20% 정도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러고서 또다시 금리 인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게 되는 자, 이 몇 달간의 이런 단기적인 조정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조정장이 끝나고 상승의 신호가 왔다라고 하면은 자, 저는 여기에서 현금을 갖다 가지고 있던 거를 갖다 좀 이용을 해서 자, 이런 하락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장. 그 다음에 전고가에서 자, 여기도 한번 떨어지는 자, 20%대에 떨어지게 된 하락장이 있을 텐데 자, 그 시점에 자,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갖다 이용을 해서 단기적인 어떤 상승의 수익을 갖다 한번 TQQ의 비중을 갖다가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조정 완료의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 TQ의 비중을 높이고 현금의 비중을 낮추는 자, 현금을 빼서 TQ에다가 그 시기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갖다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금리, 자, 이걸 쭉 가지고 가느냐 그건 아니고 금리 인하 신호가 왔을 때는 XLF를 갖다 매도를 하려고는 또 추가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이런 시기들이 있었죠. 금리 인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가 다시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과거에 채권금리 이제 미국 연방 기금금리인데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해갖고 다 하락을 했죠. 먼저 하락을 갖다가 19년에 이제 금리 같은 거 내려갔는데 채권금리는 한 발 앞서갖고 18년에서 19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먼저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보게 되면은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큰 하락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큰 하락이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 20몇 프로 정도의 하락이 있었는데 자, 이 시기에는 45%씩 되는 아주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하면은 이 시기에는 자,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폭락장 대비를 갖다 대비해갖고 미리 매도를 해갖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TQQ에다가 조금 더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한번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자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상승률 자체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죠. 자, 이 시기에는 꽤 깁니다. 전고가까지 돌아오는데 해가지고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보시게 되면은 꽤 긴 시간입니다. 금리가 인상 신호로 왔을 땐 단기적으로 조정이 되지만은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꽤 긴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영상 등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냈는데 자, 금리가 낮아지고 높아지고를 하게 되면은 이 시기에는 국가 간의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가 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금리로 조달한 국내 자금을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금리가 내려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의 채권이라든가 주식,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낮으니까 여기는 이자가 거의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자만 해도 뭐 4%, 6%가 나오게 됩니다. 4에서 6%가. 그러면은 이거를 다 충당하고도 나머지에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채권에만 넣어둬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버블 붕괴를 극복하려고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일본의 투자자들, 기관들은 금리가 낮은 일본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엔화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을 갖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그린스펀이 금리를 6%로 인상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로 잠시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은 2006년에 다시 5.2%까지 인상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일본의 돈이 많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돼서 일본의 돈이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언제 빠져나가는가? 2008년 리먼 사태로 미국이 다시 제로금리 정책을 편 다음에야 일본인들은 이 돈을 갖다가 회수를 갖다 해서 갔습니다. 자, 이 시기까지는 그래갖고 계속해서 고점에 물려 있었다라면은 낮은 시간이 많이 오래되는 많이 이제 닷컴 버블 얘기입니다. 닷컴 버블 때 이 낮은 시기가 오래되는 이런 고통을 겪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낮은 시기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8년 리먼 사태로 이제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자, 일본은 돈을 뺐죠. 대신에 미국에서는 이번엔 미국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를 이용을 해서 다른 나라 한국이라든가 무슨 동남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나라에다 투자하는 신흥국 투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을 갖다 전후해서는 자, 이런 신흥국 투자 붐이 또 일어났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도리어 투자를 갖다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죠. 자, 이 시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왔던 미국으로 들어왔던 돈도 빠져나가지만은 미국 자체에서도 미국인들 자체도 미국인들이나 미국의 기관들 역시 미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선 다른 나라에다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리어 이 금리 인하 시기에 금리가 인하된 시기에 자, 전고가 회복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1년 이상이 걸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긴 침체에 한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완전히 끝나려고 하면 거의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과거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 제로금리 쪽으로 이제 흘러갔었을 때 금리 인하가 떨어졌을 때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서 다시 재상승을 하는 자, 이 시기죠. 이 짧은 상승이 일어나는 코로나 직전까지 이 짧은 상승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자, 여기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자, 어떻게 보면 제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 신호가 왔었을 때이죠. 자,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퍼포먼스를 갖다가 좀 높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면은 사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때가 왔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폭락장에 대비할까를 갖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빼고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다가 변경할 거를 갖다 계획하고 있다. 자, 이러고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쭉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자, 여기까지 오는 거까지가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일 겁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해갖고 2023년 4년에서 2025년 최대 2025년 정도까지가 아마 요 정도로 해가지고선 퍼포먼스를 위해서 약간씩의 수정을 하게 되고 금리 인하 신호가 오게 되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하고 한참 후에 일이겠죠. 그래서 2025년도 넘어서 2026년이나 27년, 28년 그쯤이 될 텐데 그쯤이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폭락장 대비를 갖다 아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갖다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다가 가져봤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한 번씩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도 같이 백테스팅도 해보고 몬테칼로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하면서 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갖다 만들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해보는 그런 한번 이제 구독자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도 한 번쯤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갖다 낼지,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댓글을 통해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